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 사례 연구 시간이고요. 오늘은 심리맨 엽서 사연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심리맨 엽서 폼을 사용해서 보내주신 사연은 아니고요. 오픈챗을 통해서 무료 상담을 진행했던 내용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어제 녹화를 다 완성을 했는데 편집하려고 열어보니까 음성 녹음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먹통이더라고요, 음성이.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시간가량 녹화를 한 분량인데 그냥 날려버렸죠. 그래서 다시 어제 녹화를 하려다가 또 집 앞에 큰 공사를 또 도로 공사를 하고 해서 소음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제는 제꼈고요. 다시 한번 오늘 녹화를 시도를 합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언덕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에요. 언덕. 예. 여러분 언덕에 올라본 적 있으신가요? 언덕? 저는 언덕 하면 이제 예전에 초등학교 때 살던 마을이 생각이 나요. 골목에 이렇게 집에 살았었는데 골목을 벗어나서 공터로 나오면은 조금만 가면 이제 언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덕에 올라서 많이 놀았죠. 야구 게임도 형들하고 많이 하고 언덕이 그립네요. 네, 이 언덕배기에 교회가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교회가. 네. 이 골목에 있던 교회인데 공사를 해서 여기로 이제 크게 확장해서 저리로 갔죠. 네,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 생각이 나네요. 언덕하면 떠오르는 생각인데, 언덕님의 언덕은 어떤 언덕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언덕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여성분이시고요. 나이는 아마 30대 초반 정도로 추정이 돼요. 추정이. 네, 그리고 교직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휴직하시고 지금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 진로 고민을 한참 할 때 연락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 대학원에 진학을 하셔서 아주 맞는 적성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심리맨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연을 남깁니다. 작년에 한번 사연을 남기고 심리맨님께 답장을 받았었는데 심리맨님께서 기록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저의 간단한 소개와 상황을 남겨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대학원을 진학하고 3학기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공 공부가 저와 잘 맞아서 1년여 동안 아주 즐겁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1년 전 사연에서도 언급했듯이요. 저는 공부에만 전념하고 싶은데 교수님께서는 계속 대외 활동을 하라고 제안하십니다. 예를 들어 강의나 도서집필과 같은 활동을 계속 권유하셔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든다고 했었어요. 1년 동안은 어찌어찌 피해 다니기도 하고 적당히 거절도 하면서 지냈는데요. 만날 때마다 교수님께서는 제가 본인을 잘 모시지 않는다고 그러고 자신에게 충성을 하라는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번 저에게 다른 제자들과 다른 교수님들 뒷담화를 반복해서 하는데요. 그것도 참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교수님께서 권유한 연구 주제가 있어서 그걸 주제로 잡고 연구를 일부분 마쳤습니다. 이제 좀 더 연구를 한 후에 졸업 논문을 쓰려고 하는 중이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졸업 논문을 쓰기 전에 논문지에 한번 게재하고 졸업 논문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논문지에 올릴 때 교수님이 일저자로 올라가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살짝 당황해서 답을 얼버무렸는데 연구실을 나와서 알아보니 지도 교수님은 보통 교신저자로 이름이 올라가고 일저자는 실제 연구를 진행한 사람의 이름을 올린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불편했던 교수님인데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두세 번 피드백을 주신 건 맞지만 제 연구를 부당하게 가로채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전에 다른 연구실에 있던 박사 선생님 말이 저희 교수님께서 종종 다른 학생 연구를 본인의 실적처럼 챙긴다고 했던 말도 떠오르고요. 마음 같아서는 지도교수를 바꾸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전공 공부는 너무 재미있어서 박사과정을 갈까 고민도 하고 있는데요. 박사과정은 다른 학교를 지원할 생각이었긴 합니다. 그런데 제 졸업 논문 주제가 현 지도교수님의 분야와는 잘 맞지만 제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분야와는 맞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이 주제를 버리고 다시 연구를 해서 졸업 논문 방향을 틀어버릴까 고민이 됩니다. 기존에 하던 연구는 한 학기면 연구가 마무리될 것 같기도 하고 저의 애초 계획은 빨리 기존 연구를 마무리 짓고 향후 박사로 지원하려던 분야의 연구 주제를 하루빨리 시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심리맨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1번. 기존에 하던 연구는 지도 교수님께 넘기고 하루빨리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연구를 진행해서 졸업 논문 주제도 바꾼다. 2번. 논문지는 교수님께서 일저자로 올리라고 하고 나는 기존에 하던 연구를 일단 졸업 논문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연구를 시작한다. 3번. 그 밖에 또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심리맨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원덕님이 예전에 사연 주실 때도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심리맨님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제를 해 주시니까 가정을 하고 저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항상 그렇듯이 스스로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항상 내가 선택한 게 최선이다라는 태도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언덕님의 사연을 읽고 나니까 이전에 보내주신 사연도 다 기억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때도 그 교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었죠. 그때는 그래도 긴가민가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사연을 읽어보니까 조금 더 감이 오네요. 그 교수님의 그림이 좀 더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교수직에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실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대학원생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잘 아실 겁니다. 대학원 문화가 어떤지 잘 아실 거예요. 일종의 병폐죠, 병폐. 한국 사회에서 사제지간이라고 불리는 관계에서 어떤 병폐가 많이 있습니다. 비단 대학원뿐만 아니라 사제지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스승과 제자라고 할까요? 이 스승이라는 영역에는 어떤 한 분야의 일가를 이룬 전문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담 전문가도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상담 수련생과의 관계도 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분야의 성공을 이룬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멘토, 멘티 이런 것도 유행을 했었죠, 한국에서. 자,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이런 관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어요. 대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언덕님의 사연처럼요.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 항상 전제로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극히 일부도 또 아닌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병폐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네, 관례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라고 특별할 거 있냐? 우리도 그걸 견디고 버텨왔는데 너라고 유별나게 그걸 받아들이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후에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그 행동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운명이 좌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잘 지혜롭게 이런 상황을 극복을 해 나가야 되겠는데요. 그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저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심리맨님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하셨잖아요. 저는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죠. 넓게는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처세의 관점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에너지 처세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넓게 보자는 얘기죠.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자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언덕님이 처하신 이런 상황을 볼 때 펜듈럼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트랜서핑 관점에서 보는 거죠. 모든 문제의 근원과 배후에 뭐가 있다? 펜듈럼이 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다? 펜듈럼이다. 단지 교수님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 교수님 스스로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넓은 관점에서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 배후에 우리는 펜듈럼을 인식하자 이겁니다. 그래야 이러한 구조에 따른 문제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걸려들지 않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러한 펜듈럼을 인식하지 않고 단지 교수님과의 문제, 특히 이 지도 교수님의 문제로만 축소시켜서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에 대한 어떤 저항이랄까, 반발이랄까, 이런 걸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제2, 제3의 문제를 양산하면서 결국은 펜듈럼에 포획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문제의 배후에 펜듈럼이 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펜듈럼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켜보자는 거죠. 자, 이거 하나가 있습니다. 펜듈럼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굳이 어떤 열을 내선 안 돼요. 우리는 쉽게 열받죠.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은 제자로서 열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부당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이것은 비단 나의 느낌만이 아니라 박사과정에 있는 선배도 그런 얘기를 해줬어. 공공연한 이야기야. 자, 열받죠? 열받아요. 그런데 게다가 나를 잘 모시니 안 모시니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리고 항상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 다른 동료 교수들 뒷담화를 해.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한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사제지간의 위험성이 그거예요. 사제지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승이 제자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키운다는 의미에는 스승 2, 3, 4, 자기 자신을 복제해낸다는 의미도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복제해낸다, 나 같은 사람을 많이 찍어내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제자를 키워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제자를 억압하는, 옥죄는, 그리고 내 호주머니에 넣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스승 위치에 있는 분들, 뭔가를 가르치고 연수하고 자격증을 주고 아니면 제자를 만들고 이러한 위치에 계신 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서로에게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세계의 층이 있고 자기만의 선택권이 있는데 사제지간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스승의 위치에 있든 제자의 위치에 있든 중요성 조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멘티로 들어가서 평생 멘티가 될 수가 있고요. 멘토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서 나만의 멘티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순수하게 시작했던 분들도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중요성 조율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펜듈럼의 관점에서 본다면 열받지만 열을 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부당하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정의. 왜? 불의하니까.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의를 내세우잖아요. 넌 틀렸어. 그러니까 난 옳아.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응징을 해야겠어. 가만히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어. 한마디 해야겠어. 돌을 하나 던져야겠어. 이런 마음이 쉽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 보다가도 댓글 하나 굳이 남기지 않습니까? 또는 대댓글을 남기고 건드리고 가야 돼. 그래야 속이 후련해. 한마디 해야. 소심한 복수라도 해야 속이 후련해.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을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얼마나 부당한 것
것이 해결이 됐나요? 이거를 들이받으려면 제대로 들이받든가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서로가 더 안 좋은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반응이 바로바로 올라올까요? 부당하다는 생각을 한순간 나에게 있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시당한 기분이 들면 밟으면 꿈틀대는 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트랜서핑 관점에서는 그것조차도 잠깐 멈춰야 된다. 그것조차도. 왜? 그러한 반응 자체를 펜듈럼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계속 찌르고 싸우고 하면서 계속 이 진영 저 진영 나뉘어가지고 싸우고 하는 거.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서핑 관점은 그러한 전선을 해체시켜버립니다. 아예. 피하 구분을 없애버려요, 일단은. 왜? 주적이 펜듈럼이기 때문에 주적이 펜듈럼이라는 걸 아는 순간 스승도 희생자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피하 구분을 없애버리는 거죠. 펜듈럼이 선을 그은 전선을 우리는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다시 들여보는 거예요. 이게 트랜서핑 관점, 좁게는 펜듈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우리가 올라오는 어떤 감정들, 확 올라오는 감정들 있죠. 그래서 확 지르는 말들, 지르는 글들, 자, 이거를 잠깐 멈추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멈추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 이 독이 어디서 나온 건가?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본인도 손해다. 열을 내봐야 열을 낸 나도 열 받고 손해를 본다.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져도 지지만 이겨도 지는 게임이 되는 게 펜듈럼과의 게임입니다. 거기에 빨려들지는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덕님의 상황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일단 멈추고 물러나서 바라보는 걸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여기 펜듈럼이 쳐놓은 그물. 여기서 알콩달콩 뭐 이런저런 문제들 계속 일어나 막. 이 안에서 싸우지 말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멈춰요. 멈추고 한 걸음 물러나 나와라. 그리고 다시 들여다봐라. 높은 곳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언덕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덕님은 언덕에 올라서 언덕님의 문제를 보셔야 돼요. 이 안에서의 즉각적인 반응을 잠시 멈추고 물러나서 바라보라. 멈추고 물러나서 바라보라. 언덕 위에 올라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까 이 흐름이 보여. 이 흐름이 펜듈럼의 흐름이구나. 여기서 빠져들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가려는 방향은 이건데 이 흐름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여기서 나는 무엇을 멈춰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덕님이 말씀하신 교수님에 대한 그림이 더 구체적으로 그려졌다고 했죠. 이거 뭐 자칫 잘못하면은 가스라이팅 하는 걸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뭐 내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욕구인데요. 그 내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과정에서 가스라이팅의 형태가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모셔라. 뭐 나를 추앙해라 이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나를 잘 모셔라. 나한테 잘 대해라. 내 말 들어라. 저 제자 저래서 안 됐다. 저 교수님 저렇게 해서 안 된다. 계속 주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주입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규칙을 지금 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자칫 잘못하면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람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말에도 여러분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 자체가 기분 나빠야 돼요. 왜 내가 네 사람이 돼? 나는 나고 너는 너지. 아무리 스승이어도 내가 왜 네 사람이 돼야 돼? 우린 누구의 복제품이 돼선 안 돼요. 너는 너가 돼야 돼. 왜 따라해?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기 빛깔을 내시라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저 사람이 저 생각 갖고 있는 건 저 사람이라서 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되지. 그걸 뭘 쫓아가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런 생각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각자. 이게 트랜서핑의 길이고 따로 또 가치의 길이에요. 그걸 못하는 분들은 계속 여기저기 오지랖 넓히지만 정작 자기 길이 없어. 자기 철학도 없어. 자기 철학은 없고 자기 고집만 있어.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굴레 속에 빠져들면은 이제 제자로서 요 굴레에 빠져들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실력은 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덕을 본 만큼 나는 그 스승의 굴레, 그림자 밑으로 더 깊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걸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단지 대학원 지도 교수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제지간의 형태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요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격증을 주는 수련 과정에 들어가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요. 평생 여러분들 어깨를 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깨를 펴야 여러분들의 역량이 나오거든요. 그 그늘 밑에서 아무리 스승이 칭찬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눈치 아래서 헤어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장단에 놀아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스승은 때가 되면 제자를 버려야 돼. 또는 스승의 자리를 내려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발로 차야 돼. 나를 따르지 마,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가시단 말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물론 그 교수님께서 강연, 출판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을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자를 위하여 하는 말일 수 있어요. 너 이런 기회를 붙잡아. 내가 기회 줄 테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그래야 너도 자리 잡지. 성공도 하고. 이런 뉘앙스로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사연을 봤을 때는, 그리고 지난번 사연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설령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개입된 마음은 뭔가 숟가락을 얹은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자를 이용해서 좀 쉽게 가자. 나도 내 할 일 좀 하자. 이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논문지에 일 저자로 내 이름 좀 올리자. 여기서 좀 그런 게 드러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연구 실적을 꾸준히 내야 되잖아요. 그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압박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꼼수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제자를 좀 어떻게 이용한다는 생각은 안 하겠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트랜스핑적 관점에서 이걸 풀어나갈까요? 원칙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펜듈럼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멈추고 물러나서 다시 들여다보자 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대안으로는 어떤 열쇠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냐면, 이런 상황은 타프티에서 말하는 유용함 찾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용함 찾기. 이 개념의 열쇠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언덕님의 강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천만다행인 건데요. 뭐냐면 공부가 재밌대요. 대학원 공부가 너무 재밌어. 연구하는 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굉장히 왕성하게 이 연구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외 활동에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거엔 굉장히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이건 상당한 강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학원생으로서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사실은 대학원에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연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제 대학원이 그냥 가방끈을 좀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가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심지어는 박사라는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자기의 취사 선택이긴 한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어떤 분은 제가 박사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좀. 앞으로 누구누구 박사님 이렇게 불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호칭을 얻고 싶어서 대학원을 가신 분 같아요, 그분은. 그래서 항상 부를 때는 꼬박꼬박 박사님 박사님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름보다 그 박사님 타이틀이 더 마음에 드나 봐요. 아무튼 그 영원한 박사님 잘 계시나 궁금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양한 동기로 공부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학생이든 교수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주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언덕님은 굉장히 좋은 강점을 갖고 계세요. 공부하러 대학원 왔으니 얼마나 대학원 공부가 재밌고 즐겁겠어요. 그렇죠?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 강점을 사용해서 유용함 찾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1번 안과 2번 안이 있는데, 1번 안은 지도교수를 바꾸고 나 이거 때려치겠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해달라는 거 해주고 졸업 논문 쓰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강점과 유용함 찾기를 사용해서 보면 어떤 게 더 적합하겠습니까? 1번은요. 문제를 더 키우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네, 지도교수를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 때문에 지도교수를 나 바꾸겠다. 그리고 논문 그거 올리는 건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지도교수님의 관계 패턴에 따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교수님이 뭐 다른 제자들 욕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리스트에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잘 졸업을 해서 박사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텐데 굳이 이렇게 되면 긁어부스럼이 되는 거죠. 관계도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를 또 받게 됨으로써 졸업 논문 쓰는 것도 굉장히 힘이 좀 딸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교수님과의 관계가 물론 지도교수님을 바꾼다 하더라도 여전히 학교에서 얼굴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신경이 쓰이겠죠. 그리고 또 이 바닥이 얼마나 좁습니까? 말이 돌고 돌 테고요. 여러 가지 뭐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공부가 재밌어요.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어떻겠냐 이거예요. 두 번째 뭐냐? 논문 써달라는 거 써줘. 논문지에 올리는 거 올려줘. 졸업 논문 써. 새로운 연구하면 돼. 자, 그럼 그게 나에게 어떤 강점으로 작용할까요? 나는 그게 재밌기 때문에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가 기분이 안 내켜. 부당하다고 느껴. 그래서 하기 싫어 이거잖아요. 그러면 하기 싫은 마음을 바꿔서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해 주십시오. 해줘요. 기꺼이 해 주십시오. 그럼 이게 어떻게 유용함 찾기가 될까요?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뭐예요? 논문을 여러 번 쓰면서 논문 작성 실력이 향상돼요. 연구를 거듭하면서 연구 능력이 향상이 돼요. 교수님과는 굳이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 원하는 걸 해줬으니까. 또 원하는 거를 남들이 봐도 좀 이거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일을 내가 기꺼이 해줬기 때문에 교수님으로서는 약점이 잡힌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는 상당히 키를 또 쥐게 됩니다. 이 관계 패턴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을 얻는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유용함 찾기가 되는 거예요. 곧 마이너스 환경, 열받는 환경에서 플러스 환경, 나의 실력을 쌓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교수님은 떠나가도 이 실력은 남아요. 논문지에 실리는 교수님의 이름 석자는 그것으로 다지만 이 실력은 사라지지 않아요. 끝까지 나와 함께 가요. 자, 그러면 이거는 분명한 유용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두 번째 안을 저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라면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훗날 돌아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저 교수님 때문에 내가 저렇게 이제 그런 얘기 하자, 뭐 뺑이 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뺑이 치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배운 것 같아. 교수님이 가르친 건 없는데 내가 배운 게 많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반면 교사라고 그러잖아요. 배울 게 없는 사람한테도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태도가 달라지면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별로 저 사람 밑에서 배울 게 없고 성장할 게 없다고 남들이 그래도 내 태도가 달라지면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님이 이 언덕 위에서 이 흐름을 보신다면 유용함 찾기의 열쇠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셔서 이 문을 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력이 쌓일 뿐만 아니라 교수님과의 관계도 더 이상 불편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구도 마련하게 됩니다. 탈출구. 뭐에 대한 탈출구예요? 나중에 박사과정으로 다른 학교를 갈 때 교수님은 언덕님을 붙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내 말 잘 듣거든. 하라는 대로. 물론 뭐 대외 활동은 소극적이었지만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말을 잘 듣거든. 그리고 실력도 좋아. 그러면 붙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때 어때요? 호련히 가시면 돼요. 유유히 가시면 돼. 그때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해줬잖아. 하라는 대로.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논문 일저자로 올리는 걸 어떤 의미로 하면 돼요? 이제는 교수님과 마지막, 이것이 고별 인사입니다. 그것을 내가 해드리는 게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하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쓰시고,
이제 박사과정을 원하는 대학교로 또 이동을 하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석사과정이라는 게 이제 논문을 처음 쓰잖아요. 네, 그래서 석사 논문은 전체 그 연구 업적에서는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보지는 않죠. 석사 과정에서 쓰는 논문은 한번 그 써봤다는데 굉장히 의의가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라도 그렇게 중요성을 높일 필요는 없고요.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러한 석사 과정에서 논문지에 투고도 하고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향후 박사 과정에서 훨씬 더 유리한 입지를 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한 계기로 삼으시면요, 굉장히 좋은 기회로 역전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유용함 찾기입니다, 그게.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그 결혼하신 분인데, 여성분인데 요리를 상당히 잘하고 살림을 아주 잘해요. 젊은데. 근데 뭐 요리를 따로 배운 게 아닙니다. 뭐 타고났냐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 언니가 있었는데, 큰 언니가 있고 자기가 있었는데, 큰 언니는 집에서 공주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상대적으로 그런 대우를 못 받았어요. 오히려 이제 부엌에서 시다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예, 뭐 이제 어머니가 음식할 때 재료 다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사오고 또 가서 막 돕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배운 거예요. 살림을 배우고 요리를 자연스럽게 오랜 세월 터득하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때는 그게 화도 나고 원망스럽고 힘들고 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게 엄청난 자원이 된 거예요. 남들이 따라오기 힘든. 그런데 반면에 그 공주님께서는, 그 언니는 어떻게 됐다고요? 어른이 됐는데 살림 하나 제대로 못해. 누가 유용함을 얻었어요? 여기 유용함을 얻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판단하시면 안 되고 펼쳐 보셔야 돼요. 그래서 멈추고 나와서 언덕 위에 올라서 보시란 말이에요. 펼쳐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가. 그래서 모릅니다, 우리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게 태도만 바꾸면은 그게 나중에는 큰 반전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자원을 긁어 모으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요. 요거를 잘 생각을 하세요. 저도 이런 경험 때문에 많은 걸 얻은 게 많이 있거든요. 상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타프티의 유용함 찾기라는 거는요, 그냥 좋게 생각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기술이에요. 그냥 뭐 좋게 생각하자는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로 유용함을 찾으셔야 돼요. 정말로 마이너스를 적극적으로 플러스로 가져가려는 의도를 행하셔야 돼요. 그냥 좋게 덮기 위한 그런 좋은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그래서 타프티의 유용함 찾기를 잘 적용을 해보세요.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변을 드린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또 한 번의 회신이 왔어요. 그 회신 내용을 좀 읽어 드릴게요. 심리맨님 답변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심리맨님의 답변을 받고 생각해 보니 오히려 잃을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학기는 나이 50이 훌쩍 넘은 다소 늦은 나이에 새로 임용되신 교수님 밑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그 교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석사 논문은 긴 연구 생활을 놓고 보니 별거 아니었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심리맨님의 답변과 함께 새로 오신 교수님의 말씀까지 듣고 나니 석사 논문에 대한 중요성이 낮아지면서 다시 마음이 산뜻해지네요. 사실 지도 교수님과는 오늘도 다소 껄끄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교수님의 패턴,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스스로 피해자인 척하는 그 패턴이 이제 금방 파악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학기 동안에도 종종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엮이지 않도록 하려고요. 앞으로는요, 공손하되 적당히 거리 두기 스킬을 시전하고자 합니다. 덕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심리맨님 감사합니다. 혹시 제 사연도 심리맨님 컨텐츠에 도움이 된다면 영상 제작에 쓰임이 있기를 동의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한 번의 회신을 주셨을 때 또 멋진 말씀을 주셨어요. 공손하되 적당히 거리두기 스킬. 네, 이거 아주 좋은 스킬을 하나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타프티에서 말하는
현존의 상태, 깨어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필름 속에서. 예, 흘러가는 필름 속에서 주어진 시나리오대로 아무 생각 없이 시나리오가 부여한 역할에 따라서 살고 있는 그 주변의 군중들 틈에서 나는 깨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깨어나요? 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을 알고 이 주변의 현실이 보이는 거죠.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공손하되 적당히 거리두기 스킬. 네, 이것을 여러분들도 필요할 때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정리를 할게요. 교훈이 뭘까요? 트랜스핑의 교훈. 첫 번째 원칙, 펜듈럼의 관점으로 바라봐라. 맞서 싸우지 말아라. 성급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멈추고 물러나서 다시 봐라. 유용함 찾기. 유용함 찾기를 한다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찾아낸다면 부당함이 기회로 바뀌고 기회는 능력으로 바뀝니다. 불필요한 갈등은 최소화되고 출구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을 해보시기 바라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언덕님께 여러분 좋은 대학원 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에너지 보내주시고 박수, 응원의 박수 마음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연이 있으면은 심리맨 엽서를 통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심리맨 엽서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피드백해서 영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사례 연구로 만나 뵐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